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더욱 군골推신하겠다고 밝혀 본인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패전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김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네, 뉴스톱10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당초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또 개별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 위원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수도권의 민심, 정서, 또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대표님께서도 수도권 위기론 공감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저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오늘이죠. 토요일인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가 모두 물러났습니다. 총 8명인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용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유상범 수석대변인,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8명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어제까지만 해도 보궐선거에 책임을 잇되 인사 개편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8명이나 사퇴한 이유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 정당의 존립 근거는 이 민심이고 그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회초리를 강하게 드셨고 그 회초리를 든 이유가 뭔가 그 더욱 쇄신 방안을 찾고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당 내에서 여러 여론이 있었고요. 당 밖에서도 따가운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여러 쇄신 방안을 고민하다 지명직, 우리 임명된 많은 당직자분들께서 물러나신 거고요. 저는 이 의미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건 큰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과거 대선 캠프뿐만이 아니라 인수위 등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여러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임명직 당직자들의 퇴진이 여기서 쇄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그 의원총회에서 이 이후에 어떻게 더 당을 쇄신하고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당이 거듭날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고 쇄신안이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갑작스런 이 임명직 당직자 8명의 전원 사퇴를 놓고 민주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입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 임명직 사퇴로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쇄신의 주체는 지금 유책 당사자인 당대표여서는 안 되고 당이죠, 당. 당이 지금 쇄신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당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고 지금 쇄신책을 본인이 막 내놔봤자 국민들이 뭐 이제부터 갑자기 새 사람이 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는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아까 뭐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물러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항상 이제 이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지금 길 가는 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요. 이번 선거 패배에 김기현 대표 책임이 큰지 아니면 이제 이철규 총장의 책임이 큰지 다 물어보세요. 이철규 총장 책임이 크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니 이철규 사무총장이야말로 무슨 이게 과정상의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무총장으로 그대로 지도부 의견에 따라 공천, 실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결과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예.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번 이제 선거든 다음 총선이든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찍습니다. 반대하든 찬성하든 윤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이번 패배. 그 다음에 큰 게 김기현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윤 대통령도 그 소통이라든지 좀 이게 변화 부분, 반성할 부분, 대통령도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변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러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철규 사무총장의 사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총장은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권 의원 한 분이 대통령실이 가장 원했던 연결고리인 이철규 총장이 그만둔 게 이번 거에 아주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SNS에 글을 올리기를 패배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거다. 왜 부하의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장욱 시장. 네. 사실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본인이 내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면 이제 김태욱 구청장이 결국은 사면 복권이 됐고 그다음에 공천하자는 움직임이 본인이 아닌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랬었죠. 나경원 전 의원 뭐 출마가 사실상 좌절됐고 안철수 의원도 출마를 검토했었지만 사실상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 당과 대통령실 간의 어떤 교감 속에서 출범한 이제 새로운 지도부이기 때문에 출범 과정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탄생한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지지층 그리고 중도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이대로 국민의힘이 계속 가서는 내년 총선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여론이 크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버티려고는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선출직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출직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선출직에서 패배했는데 왜 임명직이 책임을 지느냐? 임명직이야말로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 뭐 공무원과 같은 시키는 일, 맡은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그런데 민심의 어떤 부침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선출 과정에 관여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결국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일 뭐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의 우호적인 그 인사들조차도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지금 본물 터지듯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버틴다 하더라도 과연 그 재보선 패배에 대한
어떤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김기현 대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도 입장을 SNS에 내놨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당짜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개혁 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개혁 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하겠다. 자,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반성의 뜻이 있지만 더 정치적 함의는 여기에 생략된 주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골 쇄신의 주체가 누구이냐? 지금 본인이 이 당의 쇄신을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예.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난다라고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혁신했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비대위에 정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들을 모시지 않는 이상 쇄신이나 혁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얼마나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보도에 따르더라도 본인은 김태우 후보자가 아닌 다른 한두 명의 후보군을 압축해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이 잘못됐다는 뜻이냐라고 비토를 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대통령이 만들었던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금 국면에서 질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계속 당 체계를 가져간다? 쇄신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쇄신책을 내놓고 어떤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떤 발표가 있는지 내일 다시 저희 뉴스타운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투표의 함의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민주당 후보가 결국 13만 표 정도를 득표해서 17%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이겼죠. 자, 기권표가 두 당의 합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25만 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25만 표가 단순히 아유 귀찮아서 나 뭐 쉬는 날도 아닌데 투표하러 안 갈래 이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둘 다 싫어, 나 이렇게 하면 둘 다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저는 후자 쪽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투표 안 하는 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고, 예. 아예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이런 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어느 당을 지지하는데 생업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원인이 있지만 저는 저 기권표 속에는요, 결국은 이제 여도 야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싫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정치가 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뭘 해주느냐, 예. 이런 게 반감의 표시가 제일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기권표는요, 여든 야든 이게 아전인수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종, 경고다. 이렇게 깊이 서로에게 국민의 경고를 정말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 제가 다음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그동안 역대 선거들이 참 많습니다.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요. 또 재보궐선거도 있죠. 제가 쭉 흐름을 좀 보니까 2012년 총선과 대선, 새누리당, 2014년 재보궐선거까지 이렇게 200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선거까지 이 새누리당, 한국신한국당 뭐 등등의 이 보수당에서 5연승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총선부터는 이렇게 민주당의 시대가 옵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20년 총선까지 18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 흐름이 또 바뀌는 것이, 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2022년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석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3연승을 다시 달리게 되는 보수당이 되겠죠. 자, 물론 이 큰 선거 말고 이번의 선거는 딱 한 석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만,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가는 이 흐름 속에 이 파란색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 보궐선거를 빼고 국민의힘이 계속 석권할지,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보통 왜냐하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때는 제대로 정신 차렸어 할 때까지 회초리를 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에서는요, 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1년부터 돌아보면 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계열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어떤 정책을 차분히 준비하느냐, 여기서 성패가 갈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2030 인구 비율이 37%나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선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 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는가? 그 많은 어젠다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제시했는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 아마 1년 후 총선에서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지금부터 이 준비를 누가 잘하느냐가 이 총선 승리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죠. 과연 윤 대통령이 과거에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제가 두 발언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자, 구자홍 시장.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또 공산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연합해야 된다는 이념적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념의 자우날개도 얘기했었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그동안 가져왔던 이 안보 위주의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서 패인을 아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집권한 이후의 메시지가 집권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자성과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이 비근한 예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나 되는 그 다수 의석을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을 열심히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너무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해준 뜻과 반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이 반대로 조국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로 이어졌고 그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범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뽑아주니까 국민 뜻을 배반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이것이 엄중한 민심의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반이 됐고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예. 정권과 이 집권 여당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 1차 평가가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부터 고쳐 나간다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도 뭐 이기겠지 이렇게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내년 총선도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 태도와 방향을 좀 바꿀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앞서 지나갔던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의 반응을 좀 볼 텐데 선거 결과의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여기 차분하고의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차분하다는 것이 인적 쇄신 물갈이를 싹 하면 차분한 게 아니고 전면적인 개혁이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 차분하다는 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는 이제 지혜롭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요. 진짜 핵심은 이제 그 차분하게 이게 이제 중요한 저는 워딩으로 봅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상당히 김기현 대표의 대안이 있나? 따라서 이제 그 임명직 최고위원 이제 그 사퇴하고요. 아마 이제 김기현 체제 선출직 있잖아요. 이쪽을 이게 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저도 이게 읽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읽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대통령이 저는 잘못된 정세 인식이다. 예. 지금 이게 전면적인 차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뒤바꾸는 이런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차분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고언을 대통령실에서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데 어제 전남에서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104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근데 같이 이제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는데 이 와중에 같은 동시간대에 이렇게 전남도 의원들 굉장히 많은 거의 뭐 90% 이상이 이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인데 이렇게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는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 변호사님? 사실 이 개막식에 전남도 의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같이 행사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기 거의 직전부터 한두 명을 남기고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이석했는데요. 아마 도의원 측에서는 버스 시간 그리고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예약을 해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절을 해서 왔을 그랬겠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 보이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비토의 목소리를 나타내고자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부분도 하나 이게 손님을 사실 초청한 자리에서 무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민심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민주당 당적의 도의원들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완곡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장훈 차장. 근데 저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저는 전남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남도가 지금 주최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행사다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내려갔는데 전남 도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도의원들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자기들 차표 시간이 쫓긴다고 나갑니까? 저는 이번에 저런 행동을 한 전남 도민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손님을 초청한 전남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남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원책, 전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그럼 전남 도의원들은 못 들었으면 앞으로 저걸 정책이 실현될지 여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법무부 국감이 열렸던 날이죠. 지난 11일 새벽에 누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를 두고 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 오늘 오후에 서울 강동구에서 피의자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은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성, 쇼핑백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흉기와 토치고요. 뭘 안에 또 들고 있어 여기 안에 숨겨왔는지 아니면 여기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낮에 강동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이 한동훈 장관이 이게 여기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장관의 자택이잖아요. 잡힌 거는 강동구입니다. 제가 대충 그 거리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결국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외부의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저걸 두고 왔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체포가 돼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 왜 이 거주민이냐 아니냐를 두고 왜 이런 논란이 있었냐면 예. 저 아파트,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워낙 유명한 보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었죠. 예.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번이나 이렇게 뚫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주민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예. 저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CCTV가 없는 곳을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를 두고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살인 예고 이런 게 이 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 선동 정치 이런 게 낳은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행동, 단식을 하고 극단적으로 단식 현장에 가서 자해를 하고 이런 극단적인 정치, 분열상에 낳은 아주 안 좋은 예인데요. 저는 어떻게 저기 접근을 했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일부 이제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온 글을 보면 야, 저렇게 보안 철저한 그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저거 사람이 들어갔겠냐. 이거는 한동훈 장관 측에서 만든 뭐 자작극이다라고 얘기가 이제 돌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아니네? 라고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개딸 수준입니다. 개딸들의 주장이 상식에 맞습니까? 황당무계한 주장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때문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자작극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 범죄가 큰 범죄입니다. 우리 판례가요. 한동훈 장관 집이 10층이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 동의 1층에만 가도 주거침입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관문에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 기수예요. 입주민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방문이 아닌 거를 그냥 들어가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거침입 이미 기수입니다. 아. 10층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1층에 들어오는 순간에 기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흉기 있잖아요. 이거는 확고하게 판례가 그 흉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이 된다. 아. 이게 확고합니다. 예. 이 사람이 뭐 칼로 한동훈 장관 찌르려고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 흉기를 놓은 게 협박이다. 예. 저는 영장 청구 당연해야 되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더 탐사가 있어요. 그때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더 탐사가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을 한 달 가까이 미행한 게 있었죠. 이게 스토커인데 처벌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5명이 한동훈 장관 집 앞에 딱 그 10층이면 10층 현관까지 가서 중계하면서 막 문을 열려고 하고 그다음에 택배 확인하고 이런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영장에 기각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국의 법무부 장관한테 집 앞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더 탐사. 이 자들은 이게 자기들이 유불리했다가 어떨 때는 유튜브를 했다가 어떨 때는 언론에 취재를 했다가 이런 사람들을 엄벌에 안치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테러입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게 구속을 해서 제대로 엄벌에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다면 만약 언론이라고 하면 공인, 장관쯤 되는 공인이라면 그런 정도의 취재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야 된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마 이제 뭐 도주 의뢰나 증거인멸, 중계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된 거지. 그거는 이게 언론, 뭐 더 탐사가 언론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언론이라 하더라도 취재 한계를 벗어난 거죠. 언론사가 미행하는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사가 무단 취입해서 집 앞에서 이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영장 기각은 그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의뢰 때문인데 저는 이게 앞으로 이게 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 계단을 통해서 침입을 했기 때문에 CCTV에 지금 얼마나 찍혀 있는지는 좀 경찰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물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의원들과 이제 설전을 많이 벌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한동훈 장관이 눈에 가시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그 흉기를 놓고 간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 시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등등은 이제 여러 가지 설전들이 화면에 많이 노출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싫은 감정을 또 표출하는 분들도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은 장관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아까 더 탐사와 이런 지금 특수협박의 범죄를 조금 대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장관이란 직책은 저희 헌법에서도 퍼블릭 피규어,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훨씬 열린 태도로 그 제3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지위에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범죄의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다만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무리한 취재가 수반된다라고 해서 바로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칼을 두고 그리고 사실상 해악을 고지하는 형태로 협박을 한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여러 장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 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스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출마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에서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나 그 총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총리는 인준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다소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스타성이나 아니면 엘리트성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 군계 일학입니다. 자, 구자웅 차장.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극찬을 하네요. 군계 일학. 이런 말이 나오고 천사 이런 말이 나왔는데 뭐 본인은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군계 일학은 이해가 되는데 왜 천사라고 했는지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글쎄요. 그만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내부 총질러라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는 이준석 전 대표마저도 인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를 좀 높이려면 한동훈 장관 같은 스타성 있는 이 대중 정치인이 총선을 좀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요.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할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당과의 어떤 교감 또 대통령과의 어떤 상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띄워주면서 얘기하는데 한 장관 저는 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임찬 부대님. 저는 뭐 반은 공감할 수 있지만 반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저 전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다는 전제예요.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총리 인준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왜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과반을 차지하거나 어느 정도 소기 성과를 달성하면 국무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총선 대패를 전제로 언급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일단 저 군계일학을 표현을 하면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할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예.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탄핵론이 나오고만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국감 기간이니까 기다려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이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고 있는데 뭐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 휘발 영수증 아이폰 B번 이것이 잡범이다. 자, 저 현수막을 내건 정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열린민주당인데 그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그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그 후에 새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요즘에 공해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도 채널A가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런 내용 그냥 아무 내용이나 걸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현수막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배모 씨가 쓴 법인카드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식빵이나 일본 샴푸나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게 영수증 처리할 때요. 그렇게 처리 못 하겠죠.
그럼 이게 허위로 뭐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범이에요. 오히려 법인카드 이재명 대표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공익신고자. 지금 권익위에서 대검으로 가서 지금 이게 수원지검에 조사하고 있죠. 이런 게 자범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휘발 영수증 있잖아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쓴 것도 아니고 이미 전 정권에 검찰 쓴 걸 자동으로 낸 거 아닙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비번 있죠.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2개 핸드폰을 써요. 2개가 압수됐는데 비밀번호 안 가르쳐가지고 못 풀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안 가르쳐준 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상대 기자가 이미 다 주고받은 다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비밀번호를 물은 거예요.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통화한 게 있나? 이런 얘기 별건 때문에 이미 상대 기자 통해서 다 나온 자료 안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저는 현수막 건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렇게 자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니까 둘 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구장욱 차장. 이게 이제 저 열린민주당처럼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에 한나라당도 있고요.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굉장히 익숙한 정당 이름을 재활용하는 이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인식하시고 거기에 맞게 투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튀는 어떤 현수막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좀 알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어떤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좀 나쁜 방식의 어떤 선거운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현수막이 걸렸을 때 과연 한동훈 장관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그건 지나보면 알 일입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물론 뭐 아직까지 총선 대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 한동훈 장관 14, 오세훈 4, 홍준표 3, 안철수 의원 2 이런 식으로 선호도가 나왔는데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민주당의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 보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다른 여당에 있는 이 정치 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갤럽의 이 선호도 조사는 객관식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한동훈 장관을 떠올리는 분들이 이렇게 특히 아마 보수층에서 답변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대권 가도든 뭐 총리가 되든 총선에서 역할을 하든 중도 확장력과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민주당과의 협치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쪼그라든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틀을 넘는다면 아마 뭐 정치적 미래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장욱 차장.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는 뭐 굉장히 별의 순간이 열리는 기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게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2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약간 충돌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박근혜 의원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 가속화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좀 떠받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런닝메이트로서 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좀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과연 6개월 남은 총선에서 역할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장관도 남게 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재판도 국감도 나오지 않은 이재명 대표.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3번째 구속이 됐다는 민주당 소식인데요. 자, 여전히 단식 후유증을 회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자, 병상에서 그리고 퇴원 직후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진정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도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상당 기간 공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재판이 어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재판 불출석의 이유로 국감 출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받아들여 줬는데 실제로 국감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허락해준 재판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재판부까지 기망을 해가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재판부까지 속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요, 정말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게 다 하는 것 같아요. 선거법이 1심 6개월 내에 놓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6개월 내에 100만 원 이상 놓으면 큰일 나죠. 434억 토해내고 여러 가지 이게 뭐 의원직 배지라든지 워낙 크잖아요. 예,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그거죠. 그다음에 국토부 백현동하고요. 예. 두 개 아닙니까? 네. 이걸 6개월 넘기기 위해서 총선 전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보세요. 단식한다고 이게 2번 연기했죠. 그다음에 어제도 또 법원까지 속이고 무단으로 안 나오고 국감도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게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정말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우리 법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고요. 얘는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도 나쁘지만 제가 보기에 법원이 더 문제예요. 법원이. 왜냐하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2주 뒤로 또 잡아요? 아니 선거법 재판을 2주마다 한 번씩 잡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맡은 사건 중에 흉악범이에요. 근데 6개월이 다 돼가니까 6개월 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재판부가 일주일에 5번 하고 반까지 해서 정인 100명을 빨리 해가지고 12년을 때리더라고. 이게 6개월짜리. 우리 연쇄살인범이 왔는데 재판하는데 6개월 됐다. 그럼 이게 어떡할 겁니까? 풀어주면 도망갈 텐데. 이럴 때는 비상상황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재판은 비상상황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이게 매일에가 일주일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4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2번, 3번 해서 이게 빨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6개월 내에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은 지금 1년이 넘도록 또 이번에도 1회 불출석입니다. 이러면 이게 다음에 안 오면 이제 2회니까 아마 선거법에서 피고인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방법 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문제지만 법원도 그게 놀아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법원을 상대로 사기쳤다, 법원이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공직선거법에는 빨리 이걸 마침표를 찍으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첫 기일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오늘 출석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상식적으로 대단히 오랜 기간 단식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국감을 위해서 출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변호인이 설명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에 또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차 피고인이 불출석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또 해도 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했다라는 평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만도 5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는 사건이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치러야 할 재판이 선거법 위반 혐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자,
여야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은 되게 건강하신 분이 재판 가면 또 되게 아픈 척해야 되고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당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의 존재감, 통제력을 과시하고 싶은 필요는 굉장히 있는 거예요. 신정 체제를 구축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진행되는 재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거기서는 또 본인이 굉장히 허약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핑계를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네. 빨리 판결이 안 나오게끔. 그래서 그분의 그 복잡한 머릿속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는 것이 여러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해 주는 먹고 놓으면 뭐 여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잘 그 최소화시키고 하느냐, 또 내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내느냐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한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벌써 세 번째 기소가 되고 커지는 재판 리스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선거법 재판은 격주 금요일,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은 매주 화요일에 격주 금요일,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재판과 아마 병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위증교사 혐의 등등의 추가 기소 때는 주 3회에서 4번 정도는 법정에 출석해야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민찬 부대에 보시기에는 이번에 어쨌든 영장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빨리 벗기 위해서 재판에 빨리 협조를 하고 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무죄를 입증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많은 그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혐의가 얼마나 짙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과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탄을 하고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재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자체장 시설에 했던 혐의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대장동이나 위례, 백현동 이런 부분은 워낙 재판에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6개월 내에 빨리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그렇게 법에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골프 친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했는데 골프 친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두 손 잡고 같이 다니고 했던 사진 영상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도 며칠 전 재판 공판에서 성남시 전 공무원이 진술을 다 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협박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런 진술이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을 빠르게 하지 않는 겁니까? 이 재판을 먼저 끝내야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우리 정치의 사법화 이 문제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가 빠른 판단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를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구속이 됐는데 지난 3월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또 추가 기소가 됐고요. 어제가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인데 구속기한이 6개월 또 연장됐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보통 이제 1년 안에는 보통은 풀어주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징역 집행유예 형이 나오더라도 1년이 지나면 보통은 풀어주는데 이렇게 1년 6개월까지 연장한 이유,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3번까지 연장된 예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재판부가 볼 때는 이 판사가요. 이 판사가 이제 김만배 씨 재판도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원칙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 이화영 부지사의 그 사법방해, 증거인멸하는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부인이 법정까지 와서 난동 부리고 변호사 해임한다 이런 게 있었죠. 파행된 게. 그리고 또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가 와서 막 판사 기피 신청하면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이런 게 또 파행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우일이라고 이화영의 40년 지기 용인갑의 그 위원장 대리 있잖아요. 이분을 이렇게 만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하고 이게 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필 편지나 이게 너무 판사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번에 영장이 6개월 더 된 거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네. 증거인멸.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저는 발부된 거고요. 여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게요. 아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 있죠. 쌍방울은 이제 이거 수원으로 다시 보낼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그 사법방해나 증거인멸을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인카드하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3개 묶어서 수원에다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수원에서는 쌍방울의 영장 발부율이 제가 알기로 100%입니다. 예. 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덜덜 묶어갖고 이재명 당국지에서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이재명 당국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당이 무슨 대로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구장훈 차장. 네. 이미 2번의 이화영 전 지사의 자필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어. 네. 또 변호인도 바뀌고 네. 이런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지금 남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1년 6개월째 수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지금 또 재판부가 인정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네. 도대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기를 좀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8월 8일에 실제 수원지법 재판에 참관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 재판에서 이 배우자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에 법정 부부싸움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지연이 됐고 예. 제가 참관한 날은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 사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구속돼 있는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없이. 그래가지고 재판을 못 해가지고 그것이 수년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고의 지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정 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성실하게 변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아마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부거든요.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연예계 소식인데 정치권과 아주 관련이 많은 소식입니다. 가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가지고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보는 바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한 발언이 왜 기부를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어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줬다. 이런 분이 린치를 당하는 겁니다. 집단 공격을 받아요. 이런 분은 저는 국가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 보호하는 게 있습니까? 국가가? 이런 분이 공격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요? 네, 이영애 씨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허재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여당에서 이렇게 이영애 씨가 집단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일단 제가 직전까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한 유튜브 매체에 이영애 씨의 이번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기부와 관련해서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어서 이런 기부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방송이 올라왔고 그 댓글에 차마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심한 욕설까지 섞인 댓글들도 있고 계속해서 영상이 내려가지 않고 댓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감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문제시하면서 만약에 그 내용에 뭐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영애 씨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이 한참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영애 씨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첫 이 인연은 SBS 전 김범수 아나운서가 김건희 씨를 대동해서 뭐 이영애 씨의 이 딸 아이들 이 쌍둥이 돌잔치에 같이 갔었다. 아, 김건희 여사가 이영애 씨의 쌍둥이 딸 돌잔치에 갔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연이 생겨서, 아하. 왜냐하면 그 김범수 아나운서와 이영애 씨의 남편이 또 친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친분이 생겨서 그 친분이 이어져 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 이영애 씨가 굉장히 열심히 나서서 홍보도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돌잔치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고, 이영애 씨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보통 뭐 확인 절차를 본인한테 해야겠습니다만 확인 절차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보통 연예인들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보도가 나오거나 정치권 공방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영애 씨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 굉장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바로 이제 이거 참을 수 있는 한도, 이걸 수인 한도랍니다. 이걸 넘어선 거예요. 이영애 씨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저는 돌잔치요, 이걸 원래는 폭로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입증을 열린 공감 TV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영애 씨가 반증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돌잔치 사진이 있겠죠. 그렇겠죠. 이런 걸 목격자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고요. 이런 게 열린 공감 TV, 여기서 떨어난 게 더 탐사 TV죠. 이런 게 사회 암적 존재입니다. 사회 흉기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영애 씨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기부천사입니다. 이런 게 국민 영웅이에요. 이런 분을 왜 공격합니까? 가짜뉴스로. 저는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진짜 엄벌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영애 씨가 여러 군데 그 종원 일을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의 사실 이번 기부 활동은 사실 이영애 씨는 그동안 보훈 관련 기부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이번 기부 활동 가지고 이영애 씨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한들 그걸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이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댓글을 달고, 저는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영애 씨는 비단 이런 지금 이승만 기념관에만 기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 활동을 많이 해왔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다 후원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도 기부를 해왔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부 활동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부 활동 하나만 가지고 이영애 씨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기부를 했을 것이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온라인 매체든 인터넷 TV든 뭔가 사실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언론의 기본 소양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암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신 건 지나친 말씀이시긴 하지만 언론이라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반론을 반드시 달아줘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장윤표 변호사 보기에는 요즘 연예인들이 굉장히 정치권에 소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유라 씨도 그렇고요. 사실 연예인이라는 건 자유로운 영혼들 아닙니까? 아티스트들이잖아요. 이영애 씨에 대한 공격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과 과, 빛과 그림자가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후원한다는 데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비판하는 일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김유나 씨에 대한 이 김기현 대표의 김유나 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맞습니다. 지옥이라고 네, 표현했던 맞습니다. 분. 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최근에도 유인촌 장관이 언급을 한 부분도 사실 부적절해서 이 연예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미국만 해도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런 열린 태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예인들이 정치권에 자꾸 소환되는 것들,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박수홍 씨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형과 친형과 또 이제 부모님들까지 같이
증인석에 나와서 굉장히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박송 씨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80이 넘으셨는데 저 재판에 나와서 내가 30년 동안 집 청소를 했고 아들이 내가 아는 것만 6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그 추문이 많아서 내가 그걸 다 덮어주고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송 씨의 어머니도 80대인데 박송 씨의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손원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윤정수 같이 정직하고 김국진, 김용문 같은 형들은 다 갖다 버리고 왜 나이트 이런 데 같이 다녔던 손원수 씨의 얘기만 듣느냐라고 하면서 나쁜 것들이 다 몰려들어서 아들을 소송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허점에서 이건 보통의 부모가 자식한테 둘째 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생활까지 들추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박수홍 씨의 이 부모가 친족 상도례 적용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형이 한 게 아니라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수사 단계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돼서 형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박수홍 동생의 돈을 횡령했거나 이게 아니라 부모가 내가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62억여 원 횡령 사실 중에는 일부는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횡령도 있지만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의심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 금액에서는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형도 아버지도 사실상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법인 계좌에서 왜 아버지 명의로 지금 이 돈이 들어갔느냐, 통장으로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박수홍 씨 여자 문제를 뒷수습해주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해서 비자금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법인 카드로 상품권 사서 그걸 왜 마트에서 썼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줄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사실 횡령의 고의나 탈세의 고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친형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증언에는 법률적으로 요증 사실을 뭐 치밀하게 기획해서 반박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일부의 내용은 좀 감정 섞인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가려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상파 예능에서 박수홍 씨와 어머니 아버지가 TV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화목한 집안으로 보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까 친구들 얘기까지 했어요. 연예인 친구들 얘기까지. 그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어머님 얘기는 그거예요. 수홍이가 착한 애였는데 지금 뭐 친하게 본인이 이제 보셨을 때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랑은 사이가 다 나빠졌고 손원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친구인데 그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손원수 씨뿐만 아니라 세무사, 지금 변호인 그리고 며느리인 김다혜 씨까지 다 이제 박수홍 씨 재산을 노리고 박수홍 씨를 이제 접근해가지고 박수홍 씨를 어떻게 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종을 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걸 지배하는 정치적 지배라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박수홍 씨의 부인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남편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지배관계, 심리적 지배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이의 어떤 차이 때문에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친모의 주장은 그거예요. 수홍 씨가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여자를 좋아하니까 김다혜 씨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해서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좀 미루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서 뭐 이렇게 재산도 명의도 이전해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배신하고 친형도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수홍 씨의 친구인 김원효 씨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수홍이 형은 평생 깨진 거울을 보고 살았네라는 얘기를 남겼는데 참 와닿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싸움은 밤에 시작된 것 같은데 마지막 보니까 환해졌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구대 SUV가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경찰이 싸움을 말리려고 갔는데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인데요. 두 사람 뭐 가방 문제 가지고 싸우던 지인 사이였다고 하는데 저런 걸 두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아름답게 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싸우기엔 저거 업어치고 매치고 저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전 대선 후보와 전 여당 대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둘 다 꼴불견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안철수 의원의 욕설 의혹, 이른바 자빠졌죠? 그 논란입니다. 왜 쓸데없는 말로 표 떨어지게 하느냐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안 의원은 시민 욕설을 내가 유머로 승화한 건데 그걸 뭘 갖고 그러냐, 내부 총질이다 이러면서 이 전 대표를 징계하라고 맞선 겁니다. 자, 급기야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한 사람은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또 다른 사람은 패배의 선봉장 이러면서 서로를 계속 헐뜯고 있습니다. 각각 중도층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아이콘인 두 사람의 악연은 2016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었는데 당시에 31.32 대 52.33, 21%포인트의 차이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대표를 안철수 의원이 이겼습니다. 자, 그 이후로 계속 설전이 이뤄지더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의 단일화,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 자신과 안 의원을 만화영화 톰과 제리에 비유하더군요. 작은 쥐인 제리가 꾀를 내서 덩치가 큰 고양이 톰을 골탕 먹이거든요. 하지만 만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또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묘서동처. 도둑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쥐와 한패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서로 욕하면서 이 두 사람 정치적 이득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지금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는 있을까요? 많은 유권자들이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뉴스 탑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